JTBC 투표 독려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저는 JTBC 이성대 기자입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칼퇴근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 이성대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김지희 씨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 따라서 AFC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국제대회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와사키는 이의 신청을 했고 일본 프로축구 J리그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일본 축구협회는 일본 정부와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자, 오늘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알쏭달쏭 인증샷입니다. 역시 사전 투표. 네, 그렇습니다. 저도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고 했는데 예.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게 불법인지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안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증샷을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부터 이제 손가락으로 예.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아주 보란 듯이 인증샷을 올리면서 정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의 인증샷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샷을 손가락은 안 했네요. 네, 안 했습니다. 연예인의 사진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예. 소설가 이회수 씨 그리고 배우 문성근 씨 그리고 저 위쪽은 이제 방송인 김미화 씨가 자신의 SNS에 남긴 인증샷입니다. 예, 손가락 하나 올린 거 보면 네. 문재인 후보 지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분들은 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은 이미 이제 해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연예인들의 인증샷, 이 안에 손가락은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보시면은 다 V샷인데 뭐 연예인들이 그러면 다 2번 후보를 지지하는 거냐? 근데 워낙 이제 저 손가락 자체가 다 연예인인가요? 예, 다 연예인입니다. 누군가요? 신세세들이 많아서 모르실 것 같은데요. 위에 연예인은 이제 배우 소희연 씨고요. 저기 이제 지드래곤이 있습니다. 소희연 씨는 V자에서 2번 이런 뜻인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또 워낙에 이제 흔한 포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바다 씨 그리고 이문세 씨 그리고 이제 가수 나르샤스인데요.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손바닥을 쫙 펴긴 했는데 저게 뭐 상대방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인 건지 뭐 손가락 맞잡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문세 씨는 보시면 이제 손가락을 다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하기가 다 보인 어렵습니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잘렸죠. 일단 손을 쫙 편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근데 이문세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본인들 노래 이제 그 다음번 키워드라고 아까 들었는데 로고송으로 뭐 사용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네네. 로고송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그쪽에 관련한 정당 쪽의 일에 사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추정은 가능합니다만 직접 물어보지 않아서 근데 인증샷 때문에 지금 얘기 보면 재밌는 부분이 물론 있고 투표 동료는 굉장히 많이 되는데 오해 소지도 좀 있다고요? 네, 오해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축구 선수 이천수 씨가 그런 경우인데요. 손가락은 아니고 이제 이런 인증샷을 남겼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그 팻말에 손에 들고 있는 팻말에 투표 책임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팬들 사이에서 2번을 지지한 거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천수 선수는요, 이 사전 투표를 2명에게 독려하자라고 하는 민주당의 이 사전 독려 투표 캠페인에 참여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억울했는지 오늘 이천수 씨가 다시 이런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헷갈리게 했네요. 그러니까 전날은 투라고 그래서 2를 했고, 근데 그게 이제 민주당의 캠페인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또 1 손가락 하나를 올리고. 네, 그렇습니다. 누구 찍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모릅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그대에게는 누구에게입니다. 네, 고 신해철 씨의 곡 그대에게 얘긴데요. 워낙 유명한 곡이라서 뭐 시작 부분만 들어도 다 아실 텐데 지금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바로 이 곡인데요. 오늘 이 곡을 두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그대에게는 안철수 후보 로고송으로 쓰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예. 이 대선을 앞두고요. 신해철 씨의 유가족이 안 후보에게 이 노래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 안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 곡을 선거운동에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도 이 네. 곡을 로고송으로 이번에 썼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예. 그건 아니고 이 문 후보 측에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그 홍보 영상 일부에 이 그대에게라는 곡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당 측은 신해철 씨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측은 유가족들의 요구로 그 해당 영상은 삭제했다라고 하면서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그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로고송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이제 신경전인 예, 그렇습니다.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는 그대에게, 신해철의 그대에게가 문재인 후보 로고송으로 쓰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곡이 사실 좀 사연이 있습니다. 예. 그 2012년 지난 대선 직전에 신해철 씨가 이 그대에게를 새로 편곡한 그 뉴 버전을 공개를 했는데요. 예. 그때 자신의 트위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대에게 for 문재인 플러스 안철수. 그러니까 문재인과 안철수를 위한 노래라고 남긴 건데요. 그 당시에는 민주통합당 후보 단일화가 이미 이루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로고송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해철 씨 사망 이후에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그 의료사고 분쟁 조정법 이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당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많은 도움을 줬다. 이제 그런 이유로 유족 측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이 곡을 허락해 줬습니다. 로고송도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 저희 집 앞에도 보면 그 트럭이 와서 아침부터 굉장히 시끄럽게 그걸 틀어놔서 사실 좀 언짢을 때도 있는데 그 로고송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돈을 내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국민의당도 신해철 씨 유가족 측과 일정의 비용을 부담을 하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쓰겠다 이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통 로고송을 제작하려면 그 음악 저작권 협회에 곡당 저작권료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로고송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사나 작곡가에게 따로 인격권료라고 하는 일종의 허락 비용을 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저작권료가 규정에 따라서 딱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격권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00만 원 정도 안팎에서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거 보면 그 로고송의 효과가 상당히 있다. 그렇죠. 캠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일부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밤새 그치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방부터 황사의 영향권에 들겠고 기온도 서울 20도, 대전 23도 등으로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나흘 남았는데요. 잠시 후에 뉴스룸이 끝난 직후부터는 JTBC 정치부 소셜 라이브에서 각 후보 마크맨들과 함께 뉴스룸에서 채 소개하지 못한 내용들 그 뒷얘기 위주로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빨리 들어와도 돼. 고생했습니다. 한장 가져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나도 하나 보여줘. 여기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거 쓰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너무 붙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아이고. 자, 이제 오늘 뉴스룸 조금 전에 제 뉴스룸 보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크맨들이 취재한 내용을 여기 나와서 저와 마크맨들이 같이 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어린이날이어서 저희가 어린이날 특집으로 정치부의 대표 어린이 기자들을 모시고 오늘 있었던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면 농담이고요. 어린이처럼 어려 보이죠? 정치부에서 최연소 박현주 기자입니다. 박현주 기자고 이쪽은
역시 동기인데 정치부에 이제 그 국민의당을 맡고 있는 박병현 기자, 조금 민주당을 맡고 있는 박현주 기자입니다. 어려 보이지만 뭐 취재는 워낙 잘하고 박병현 기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TF팀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이 이렇게 빨리 치러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기자고, 박현주 기자는 지지난해죠 벌써. 성완종 다이어리 때도 이제 JTBC가 한동안 올해 여러 가지 보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 역시 또 TF팀에 들어서 역시 여러 가지 좋은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소개 다 했으니까 시작합시다. 네, 부장. 사실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먼저 이제 그 뭐랄까 약간 인트로 같은 거를 소개하는 페이지를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오다가 저희 댓글을 봤는데. 네. 나를 많이 벌써부터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악덕 부장 뭐. 박현주 기자님 악덕 부장 조심하세요. 이런 걸 초기가 없는 얘기인데.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번 들어봅시다. 네, 저희가 정한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이렇게 막내 어린이급 기자들이 모였으니까 좀 그 현장에서 말진, 그 말진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기자 중에 가장 막내를 그렇죠. 말진 기자라고 부르는데 그 기자들 문화를 조금 설명을 얘기를. 말진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실 텐데 예. 사실은 그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일진회 뭐 이런 것처럼 예. 이상하게 기자사회의 은어 같은 건데 기자사회의 은어가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가 많아요. 근데 말진이 막내 기자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또 말진들끼리 만드는 그 꿈이라는 모임도 사실 일본어에서 유래했다는 그렇죠. 얘기가 많은데, 예. 사실 그 꿈이라는 말도 사실 어원이 일본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기자로서 쓰는 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긴 한데. 야구자에서 쓰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조금 자제, 순화하고. 예. 그러니까 기자 모임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말진들의 기자 모임, 언론사마다 이제 몇몇 매체들이 모여서 마음에 맞는 기자들끼리 모임을 갖고 또 이제 반장급 각 민주당, 국민의당, 뭐 자유한국당 이런 반장들이 모여서 또 반장들끼리도 기자 모임을 가서 이제 의원들을 만나는 거죠. 네, 한 사람이 이제 뭔가 밤 약속을 잡는다거나 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밤 약속을 한 사람이 잡아오면 그거를 한 5-6명 꾸미의 기자들끼리 같이 간다든지, 또 요즘 같은 대선 같은 때는 현장이 이렇게 하도 많은데 몸이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몸이 되긴 그렇죠. 네, 그래서 몸이 하나다 보니까 여러 현장을 가기 힘들 때 꾸미원들끼리 나눠서 가고 그때 나왔던 얘기를 공유하고 그렇게도 많이 근데 합니다. 박현주 기자는 정말 이렇게 한번 카메라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밤 약속 얘기하는데도 너무 진실된 얼굴로. 네. 내가 악덕 부장이지만 차마 뭐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너무 반짝반짝한 눈으로 밤 약속을 만들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스러운데 아닙니다, 정말 성실하고 예. 훌륭한 기자들입니다. 자, 계속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부장. 계속 밤 얘기만 할 건 아니지? 네,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카메라 좀 좀만 틀어주세요.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 기간에는 그렇게 꾸미 또 중심으로 또 팀끼리도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식 선거운동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박병현 기자랑 저랑 현장을 정말 많이 다니면서 봤던 그 유세 현장의 비교, 그 차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좀. 안철수,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 예. 유세 현장 뒤에서 이제 보면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제일 연차가 낮은 현장 기자들이 이제 현장에 제일 많이 가잖아요. 뭐 물론 선배들이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많이 가는 거는 연차가 낮은 막내죠. 막내 기자들이 가서 이제 후보들의 워딩 메시지를 직접 타자로 치고, 제가 언제 하루는 보니까 워딩 친 것만 거의 2만 자, 3만 자 그래요? 가까이 되는. 선배들은 가지도 않고 치지도 않나요, 그럼? 막내 기자만 그런 걸 다 하나요? 오늘 어린이날 처음 들은 특집이네요. 얘기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아닙니다. 근데 예. 선배들도 많이 선배들도 많이 갑니다. 네. 저희 제 선배는 인석 그 선배입니다. 수습을 네. 선배들도 많이 가시는데 아무래도 경선 기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잘한 거 다 챙기고 뭐 아침 회의를 들어간다거나 이런 건 거의 다 막내. 자잘한 거는 막내가 한다. 예. 아닙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이윤석 선배와 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민주당도 평등하게 하고 빨리 있습니다. 빨리 네, 해봐.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니네 그래서 얘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그 유세의 차이점을 키워드로 꼽아서 좀 비교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하는데 일단 문재인 후보의 유세 스타일은
런웨이로 꼽았고요. 또 안철수 후보는 이제 그제부터 시작을 했던 뚜벅이 유세. 런웨이, 뚜벅이. 예. 언뜻 들으면 런웨이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예. 좀 있어 보이고 뚜벅이는 뭐 뭔지 알겠어요. 네. 런웨이부터 해봐요. 예, 일단 문 후보 쪽 그 런웨이 유세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진부터 우선 보여드릴게요. 예. 일단 이 보시면 이 레드카펫에 서 있는 문 후보입니다. 이게 부산 서면 유세인데 보시면 어딨죠? 안 보이네. 예, 후보가 여기에 서 있고 이 앞에 이렇게 유세차가 있으면 후보가 직접 이렇게 인파 속으로 걸어 나가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다른 유세 현장 한번 보시면 보통 이렇게 T자형 구성이 됩니다. 유세차가 있고 인파 사이로 돌출이 돼 있는 거예요, 무대가. 이제 선대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식의 무대 구성이 전당대회나 실내에서 이제 행사가 있을 때는 이런 구성을 많이 했는데 선거운동에서 야외에서 이걸 도입한 건 처음이라고 굉장히 자부를. 왜 도입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노웅래 의원이 이 유세 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아까 이렇게 통화를 해봤더니 처음에 문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대구를 찾았는데 이곳이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나흘 뒤에는 강원도 유세를 갔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지지세가 약한 곳에서 어떻게 하면 좀 스킨십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시민들과 접촉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 구도를 만들었고, 예,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접촉면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예, 이제 그 가장 극단적인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직접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구예요? 여기 아닙니다. 아까 그 레드카펫 보여드렸던 부산 서면입니다. 예. 그 보시면 문 후보가 악수를 하고 있는데 또 인상적인 게 수행 팀장을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이 이렇게 배를 거의 붙잡다시피 하고 떨어질까 봐.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게 기동민 의원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이렇게 또 바로 뒤에서 기동민 의원이 계속 얼굴이 왜 나오나 했더니 수행 팀장을 가서 문 후보가 어딜 가든 항상 그 뒤에 있는데 기동민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쩔 땐 빨려 들어갈 것 같았다, 아슬아슬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후보가 워낙 이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니까. 야, 이 사진은 굉장히 잘 찍은 사진이네. 예. 그래서 이 유세팀에서 하는 얘기가 구도를 T자로 바꾸고 나서 샷이 잘 나온다, 그림이 잘 나온다, 이런 박배현 기자가 약간. 자, 뚜벅이 얘기 잠깐 듣고 다시 논의해볼까요? 사실 그 문재인 후보 사진 뭐 굉장히 좋고 좋은데요. 사실 안철수 후보의 차이점은 이거는 뚜벅인가요? 이거는 제가 어제 대구 유세 때 여기 안 후보가 동대구역 안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여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사실 문재인 후보와 다른 점은 주변에 의원이라든지 뭐 수행원이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꽤 있었죠. 근데 뚜벅이 하면서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전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흔히 말하는 백브리핑을 할 때를 보시면 사실 뒤에 배경이 별로 서 있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사실 그 선대위 내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후보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 뒤에 여러 명이 서 있으면 보기 좋지 않다. 이런 자체적인 시선이 분산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오직 사람들이 후보의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사실 뒤에 후보들이 백브리핑을 하는 걸 보면 서로 고개 돌리고 있고 시선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런 면을 좀 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제부터 안철수 후보가 이제 흔히 말 뚜벅이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뚜벅이 했는데 대개는 뭐 하면 시장을 가는데 백화점을 왜 갔어요? 이때 사실 맨 처음에 뚜벅이 유세를 시작한 곳이 이거 동대구역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대구역에서 빠져나와서 그 밑에 있는 백화점을 통해서 외부로 나가려고 했는데 인파가 몰려서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못 나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초록색이 되게 눈에 띄네요, 딱. 그러네요. 어제도 이 초록색을 입었고 오늘도 이윤석 선배의 리포트를 보면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찍은 사진인가요? 예,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면서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딴 데 간 거네, 그 올라가면서. 후보는 여기 사진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런웨이 뭐 더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또 박배현 기자 한 얘기 중에서 이제 의원들이 나오지 않는 걸 이렇게 뭐 의도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문재인 후보 유세를 이제 따라다니다 보면 가장 좀 훈훈한 점이 유세차에 의원들이 이렇게 같이 올라와서 후보가 오기 전에 약간 예열식으로 분위기를 돋구고 또 함께하고 문 후보가? 예, 문 후보가 오기 전부터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와서 춤추고 뭐 예, 막 그러대요. 그게 그래서 2012년에는 오히려 정말 박배현 기자 말했던 것과 같은 시각으로 일부러 유세차 의원들이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분리가 됐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더 의원들이 이렇게 살신성인하면서 돕는 모습이 보이니까 분위기가 더 달아오르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예. 살신성이니까 너무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막 유세 부공부장 맡는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 보면 격렬하게 예. 춤을 추대요. 인기가 이렇게 좋다면서요? 예, 현장에 가면 후보가 가고 나서도 이제 계속 사진 그러니까 찍잖아요. 어떻게 보면 딱 그 얘기네. 그 시선이 분산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선이 근데 또 후보가 왔을 때 딱 후보에 집중을 또 하고 근데 그래요? 사실 후보가 바쁜 일정 중에 그렇게 오래 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아쉬움을 달래주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많이 지지자들 모였을 때 예. 팬 서비스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한다. 예,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아니에요? 예, 그 후보를 돕는 그 중심축은 있고, 예, 이제 팬 서비스도 하고 그렇습니다. 되게 조심스럽다. 예, 사실 뭐라고 안 할게 그냥 예, 편하게.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안 후보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뚜벅이 유세를 하다 보니까 기자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들도 굉장히 재밌는 점을 많이 발견하는 게 뚜벅이 다른 사진은 없어요? 제가 찍은 뚜벅이 다예요? 예, 이게 다 비슷한 구도로만 찍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예. 재밌는 게 이제 사실 현장에 있는 기자들도 후보를 위주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는 사실 인터뷰를 따로 가지 않는 이상 듣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마냥 긍정적인 시민만은 그러니까요.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재밌던 거는 항의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율도 낮은데 여기를 왜 왔나 이런 막 이렇게 지나가는 시민도 있고 스피치도 제대로 잘 못 배웠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예. 하지만 또 대부분 TV 토론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전주 한옥마을을 갔었는데 거기 한옥마을에서 유세를 들으면서 뭐 안철수 안 뽑을 거다 이러고서 그냥 지나가는. 안철수 후보 앞에서? 그렇죠. 유세를 하고 있는 후보가 장면에서. 듣는데? 예, 그 한옥마을에 이제 관광 온 분들이 안철수 후보가 오니까 갑자기 이제 등을 돌려서 가지는 분들도 있고. 예. 하지만 또 대부분의 또 거기 있는 시민들은 또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보면 유명인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많이 방송 활동도 하고 청춘 콘서트 등으로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반기는 분위기죠. 근데 이제 일부 시민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재밌었다. 현장에 있으면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다. 그 후보가 상당히 무안할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던가요? 후보는 못 듣습니다. 후보는 못 듣는 약간 척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내일 광주를 가기 때문에 아니, 가서 그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수하고 할 때 그게 연출이 아니라면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대략 한 30%? 거기서 이제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20% 안팎?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안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길 가다가 만나면 훨씬 더 많은 건데 그 아닐 가능성이 그러면 안 후보 뭐 이번에 TV 토론은 그게 뭐예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전 지지하지 않는데 뭐 여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던가요? 그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간혹 가다가 있는데 사실 본인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람들도 이제 대통령 후보 앞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일부 시민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또 대부분의 시민들은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당 의원들은 내부에서 이렇기 때문에 바닥 민심은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르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기자들이랑. 사람들이 근데 사실 예의상 뭐 아는데 그렇죠. 저는 절대 지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지지하지 않아도 그건 사실 좀 예의상 맞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와 이거 봐라 여기 뭐 다 나 좋아하지 않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오버하는 해석인 것 같고 그런데요. 네. 네. 어린이들이 긴장을 한 것 같은데 긴장 풀고 네. 자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가장 관심이 마지막 유세지 또 마지막 날 그러니까
8일. 8일. 예, 8일에. 월요일. 예, 월요일에 사실 그날 이제 선거운동이 자정에 끝나니까 그 직전까지 되게 취재 열기가 뜨거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오늘 문재인 후보 쪽에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났을 때 마음 같아서는 문 후보님도 예. 그날 한 7, 8시 저녁 7, 8시쯤에 일정을 마치고 댁으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또 선거운동이 자정까지는 어쨌든 가능하니까 그때까지 뭔가를 해야 하나 되게 고심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사실 광화문이라는 장소 자체가 사실 지난 대선 때도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군을 전역하고 나서 얼마 안 2012년에? 맞습니다. 진짜 어린이구나. 근데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네. 그때 제가 문득 기억나는 거는 그 광화문 광장 유세 시간 차이를 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약간 뭐 기싸움을 벌인다 이런 그랬죠.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확정은 아니지만 아직 맞습니다. 예. 부장께서도 혹시 그때 기억이 2012년에 그 12월에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기억이 없는데 그 얘기는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주목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이전에도 광화문을 한 번씩은 다 하고 한번 전국을 훑은 다음에 마지막에 광화문에서 하려는 후보들이 꽤 많았고 제 기억으로도 그때 분명히 두 후보가 우리가 광화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차를 두고 뭐 했던가 뭐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나 광화문에서 많이 하는 건가요? 일단 문 후보 쪽도 확실하게 정해진 거는 아니라고 했지만 가장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훑으면서 올라온 다음에 마지막 유세는 광화문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운동 첫날에도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대전, 뭐 수원 거쳐서 광화문에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아무래도 광화문 대통령 공약을 가장 앞세우고 있는 만큼 마지막 유세 광화문이 유력해요. 광화문이 워낙 상징성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는 광화문에서 대통령 특히 조기 대선까지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페이스북 우리 보시는 분들은 대략 다 아시겠지만 저희도 광화문에서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직접 광화문에서 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나가서 현장 진행을 하고 유시민 작가 나오고 여러 기자들, 시민들 많이 초청을 해서 윤여정 씨도 나오고요. 그래서 직접 광화문이라는 게 워낙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현장에서 또 중계를 해야 되겠군요. 예. 그리고 또 문 후보 이제 아직 계획이긴 하지만 약간 특이한 점이 남쪽에서부터 시작해 사실 부산 같은 곳이 유력하긴 한데요. 서울로 올라오고 이때 KTX 경부선을 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2012년에는 거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걸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역방향이 된 점 이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행선, 하행선이 이제 엇갈리면서 상행선 선거 하행선 선거 뭐 그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광화문이 사실 얄궂은 장소기도 한 게 2010 그때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당시 뭐 후보가 이제 후보 되기 전에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목도리를 씌워주면서 그동안에 뭐 분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켰던 그런 장소기도 합니다. 후보 단일화되고 나서 맞습니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었죠. 후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아니냐. 안 후보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나만큼 이렇게 어떻게 도와주냐 했는데 약간의 소원했다가 그 목도리를 이렇게 목에 직접 매주면서 상당한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을 했었죠.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사실 지금 내일은 이제 광주 일정이 있는데서 이제 호남권을 돌고 아마 일요일쯤에는 충청으로 올라와서 월요일에는 서울로 상경을 해서 서울 지역 유세로 마무리를 하는 그리고 9일날 가족들과 투표를 하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는 이런 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깜깜이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도 공개를 못하는데 대략 당에서는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분위기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한 사나흘 됐죠? 깜깜이 시작된 게. 분위기 어떻다고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를 못하지만 사실 당 내부에서는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느 정도 당 내부에서는 사실 공표조사 기간 전까지 갑자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면서 결과가 일부 조사에서는 바뀌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부에서는 그건 아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홍 후보와 격차를 두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이제 관건은 문재인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남은 기간 어떻게 좁히냐에 달린 것 같다. 아까 어떤 기사인 보니까 골든 크로스가 됐다. 뭐 안 후보 쪽에서 그랬던데 그거는 아닌가요? 제가 취재한 바로 아직까지 골든 그런 크로스는 얘기까지는 아닌 것 없고 같습니다. 예. 홍 후보가 따라왔지만 다시 격차가 벌리고 안 후보가 계속 치고 나가고 있다. 맞습니다. 홍 후보의 상승세는 어느 정도 꺾였다. 그렇게 홍 후보는 평가를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이미 홍 후보는 안 후보는 보이지도 않고 지금 양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문 후보 쪽은 어때요? 일단 문 후보 쪽은 어떤 분들은 약간 엄살을 부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약간 뭔가 전교 1등인데 모의고사에서 맨날 1등 했는데 약간 이것도 불안하고 저것도 불안하고라고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우상호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또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가 본범 유세단이라는 거를 해서 전국의 오지 뭐 시골 이런 데를 다니는데 그런 쪽 민심은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또 그런 점도 지적을 하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 검사를 떠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사실 그렇게 앓는 소리를 일부러 한다. 그래서 지지층들한테 빨리 투표를 해라. 사전 투표도 하고 대선 때도 긴장하지 말아라. 특히 또 긴장해라. 예, 약간 긴장해. 예, 제가 긴장했나 봅니다. 네, 긴장해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또 이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사실 심상정 후보 쪽으로 많이 갔다는 거에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김민석 상황본부장이 그젠가 이제 심상정 후보가 뭐 진보적 의제가 부족하다라는 말을 해서 막 논란이 되기도 할 정도로 경계를 하고 또 마지막까지 조심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동료를 하고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1등은 2, 3등은 야 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 나 밀어줘 이래야 되는 거고 1등은 지금 위험한데 여러분들 투표 안 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결집시키는 건 필요한데 다만 심상정은 다음에 찍으시죠. 이런 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뭐 그렇다면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어떤 뭐 같은 당에 있는 후보가 둘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런 표현들은 적절치 않았다고 보고요. 다만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 생각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굉장히 경계하는 게 1등이다 보니까 차기 집권 후를 준비한다, 뭐 내각 관련해서 썰이 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다. 절대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인가? 그래서 사실 그 질문이 정말 기자들이 많이 하는데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근데 막상 해보는 입장에선 다르다. 본인이 문재인 후보라고 생각을 해보라. 정말 9일까지 그 선거 생각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워낙에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죠. 그냥 하는 소리겠죠, 그건. 그렇겠죠. 다 있는데 겉으로 나 이것도 생각하고 총리 있고요. 뭐 수석 뭐 다 정했습니다. 이러면 대통령 벌써 됐습니까? 이런 얘기 나올까 봐 아마 그러는 게 아닐까요? 안철수 후보는 어때요? 사실 그럴 생각을 할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지지율 걱정이 문제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뭐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을 해가지고 김종인 전 대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사무실에 계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전혀 안 하고 계신데. 다만 뭐 선거 바로 직전에 뭔가 빅뱅을 터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돌기는 하는데. 빅뱅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생각 못했던 의외의 인사를 영입을 해서 뭐 홍준표?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진짜 빅뱅이네요. 안철수 후보의 평소 말을 들어보면 그렇죠. 농담이고 그럴 수는 없을 거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면 제가 홍준표 얘기를 한 건 뭐냐면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을 지금 2위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후보의 합이면 사실 문재인 후보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렇다면 빅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누구를 데려온들 그 빅뱅이 될 수 있을까? 그렇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홍준표 후보를 영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홍준표 후보와 홍준표를 한다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홍준표 말고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냐는 거죠. 사실 기자들도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되게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게 뭐 유승민, 심상정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이런 거. 유승민, 심상정은 다 들여온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 사실 기자들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안철수 후보가 굉장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유승민을 총리 후보 뭐 얘기도 했고 경제 분야를 정권을 뭐 맡기겠다 이런 말도 했고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갑자기 뭐 보수를 원하면 유승민 후보를 뽑고 진보를 원하면 심상정 후보를 뽑아라. 이런 식의 워딩을 점점 자기는 체근합니다. 누가 뽑아? 자기를 원하면 자기를 뽑고. 좀 이해는 안 가네요. 그게 이제 약간 타 캠프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상당히 애둘러가는 구애 전략이네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나흘 남았는데 예. 그 정도의 접근 방법으로 특히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얘기 들으면 약간 어처구니 없어 할 것 같긴 하고 반응은 없는 거죠, 그쪽에서? 전혀 뭐 반응은 없고 유승민 후보 바른정당 측에서도 단일화는 없다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네, 완주 의지 계속 밝히고. 사실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완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입는 정치적 타격이 더 큰 거 아닌가요? 글쎄 뭐 내가 그걸 단언해서 얘기하기는 힘든데 안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일단 완주를 안 했다기보다는 뭐 단일화를 거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 후보의 이름을 자꾸 연상을 시키지 않습니까? 가다가 또 물러난다, 계속 물러난다. 이번에는 철수 없다. 뭐 얘기를 했었는데 막판에 그렇게 되면 그래서 후보를 본인이 완주를 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된 거고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완주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뭐 뭘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갑자기 뜬금없이 안철수 후보 캠프 들어가서 총리를 한다? 거기서 선대위원장을 하고 그 본인의 색깔과 너무 다르고 본인이 생각했던 여태 밝혀왔던 어떤 정치 철학이랄까 가치와도 아니 저는 다르다고 봐요. 물론 안 후보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내가 유승민이나 심상정이라면 나는 별로 생각을 안 할 것 같고 예. 사실 안철수 선대위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게 반전의 카드를 만들어서 이 선거 전국을 흔들어야 되는데 사실 손에 쥔 카드가 없다. 근데 내가 안철수 후보라도 뭐 그런 얘기는 계속 던지고 싶을 것 같아요. 그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전혀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구애가 지금 이만큼 상황에서 과연 치료가 있는 것이냐 좀 회의적이죠. 네. 그리고 또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보면 왜 바른정당 탈당 사태 났을 때 굉장히 확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정략적 움직임이 실제 일어난다 하더라도 유권자 마음이 그렇게 그쪽에서 의도한 대로 절대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크게 듭니다. 박현주 기자 말대로 지금 예컨대 한 20%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면 그리고 지금 심상정 후보가 10% 가까이 오른 것도 있고 넘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유승민 후보 합치면 한 35? 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데 더하기를 하면 근데 박현주 기자의대로 정치 공학적으로 이렇게 합성을 해놨을 때 과연 그쪽 후보 단일화 후보에게 35가 나올 것이냐 그것도 역시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 덧셈은 아니라는 말인 거죠. 문 후보 측은 뭐 생각하는 게 없어요. 막판에 뭐 당연히 누구하고 단일화는 안 하겠지만 뭐 생각하고 있는 막판 뭐 깜짝 카드? 깜짝 카드라는 게 어떤 게 그 깜짝 카드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문 후보 쪽에서 이제 정책 같은 경우를 지금까지 뭐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자로 29개까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선거운동 날까지 해서 종합판을 발표를 하고 마지막 날 유세를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끝까지 가는 그런 전략, 그러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정책 담당하는 정책본부 쪽에서 한 30개까지 하고 이제 딱 마무리해도 되지 않냐 했는데 후보 본인의 의지로 정말 끝까지 하루에 하나씩. 나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꽤 차이가 나는 1등이라면 괜히 내서 뭘 괜히 꼬투리 잡히느냐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다른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막 영입 인사라든가 이런 건 꼬투리 잡힐 소지가 많으니까 이제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정책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내겠다 이런 의지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되게 마무리할 시간이죠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그럼 두 분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사실 오늘 어린이날 특집으로 정치부 막내 기자들이 부장과 함께 소셜 라이브를 진행을 했고요. 사실
악덕 부장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 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아니다. 예, 저도 정말 사실 많이 긴장을 하고 또 막내로서 대선 처음으로 겪으면서 느꼈던 점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었는데 그래도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취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하니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어린이들이 너무 진지해. 저희는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올 대선 취재를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바짝 저희는 취재할 거고요. 누구보다 공정하게,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른 소식 계속해서 이 어린이 기자, 그리고 조금 더 고참 기자, 그리고 저 힘을 합쳐서 같이 계속해서 유권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소셜이 다음 주 월요일에 하죠? 정치부 소셜 대선 하루 전에 저희가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JTBC 투표 동력 캠페인 위대한 국민 챌린지. 저는 JTBC 기자 서복현입니다. 제가 바라는 나라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저 서복현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고석승 씨도 위대한 국민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투표 의지를 들려주세요.